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복 좀 주세요. 네. 서울시장은 제가 성북구청장 시절부터 사실 꿈을 꾸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정신이 저는 삶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민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리더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제 도시에서의 생활이 팍팍해질수록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도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 특히 행정이 자신의 삶을 돌보고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성북구청장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2번을 지내고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에 간사를 하면서 글로벌 도시들을 보면서 우리 서울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최고 그리고 뉴욕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도약하게 되는 시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이 이제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그 본령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절규를 하고 계신데 과정에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전철이 연착하고 하면서 자기는 직장에서 심할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이번에 제가 갔다 해화역은 서울대병원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병원에 예약했던 환자들의 경우는 본의 아니게 예약을 놓치게 되거나 늦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시민들과 시민들 약자들과 약자들끼리의 갈등이 발생하고 반복되는데도 정치나 서울시장이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하지도 않고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도 않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결심을 하고 시민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입장에서 신년도에 저 스스로를 다잡는 의미에서도 전장현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제는 시민들끼리 싸우지 말고 정치가 나설 테니까 우리가 서로 시민들끼리 윈윈하는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치를 한번 믿고 같이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바로 수용해 주실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북구청장 시절에 전장현을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들을 뭐 많이 면담도 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일들은 실현을 시켰었고 못 해드린 건 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께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에는 성북구청장 시절에 저한테 좀 신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자치구청장들이나 서울시가 박경석 대표 등 이 전장현 분들이 가시면 경찰을 불러서 막거나 면담도 안 해주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가 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박경석 대표가 오시면 늘 직접 만났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어렵습니다. 계속 논의하는 건 합시다.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면담도 하고 일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데서 좀 신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 느낌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소중하게 마련된 연착 시위 이제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을 만든 만큼 최대한 하여튼 성과를 내고 향후 지방선거 때까지 중단된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장애인 단체들께서도 충분하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신뢰를 쌓아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께서도 지방선거 이후에도 다른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818대 정도 있는데 이게 하루에 7시간씩밖에 운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운행을 16시간 정도로 늘려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핵심 요구가 뭐냐면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중증 장애인 분들이 공공일자리로 취직을 하는 건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400명 전원을 해고했어요. 지금 현재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현재도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전국의 13개 지자체 1,5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예산을 총 포함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70억 이상은 안 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강버스에만 1,700억을 넘게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핑계라는 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약자 동행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약자들에게 예산을 오히려 뺏어가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정이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런 예산들은 충분하게 단계적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 특히 이제 서미화 우리 장애인 위원장 의원께서 준비하고 있는 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법안,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해서 이제 법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전장현 분들과의 서울시장 후보자들 간담회 자리에 서미호 의원께서 함께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일, 당에서 할 일은 하고요.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저희들이 당선되면 반영해야 될 예산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또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들이 도심 몇 군데에 몰려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집값과 땅값이 집중적으로 비싼 현상을 말하거든요. 강남, 영등포, 그리고 종로 중심의 고액 일자리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까운 곳이 주로 집중적으로 부동산이 비싸거나 아파트가 비싼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일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보내는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해도 보통 3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시간 불평등으로 나타나서요. 누구는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고, 누구는 걸어서 10분 만에 직장과 한강에 도착하는 이런 이제 시간 불평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서울의 오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도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직장과 집이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게 저는 삶의 질 향상의 서울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3 메가시티를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도심에 4군데, 그리고 서울 외곽에 관문도시 3군데 를 경기도와 연결해서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집과 직장이 가까이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등포, 여의도 가깝죠. 그다음 신촌, 홍대, 그리고 청량리 지역 근처,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 근처. 이렇게 4군데가 보면 준공업 지역을 포함해서 좀 더 고밀 개발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들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초를 만들어서 고밀 개발을 통해서 직장과 주거가 공존하는 그런 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역 근처 하고요. 이쪽에 창동 상계, 그리고 은평구. 요 지역이 이제 경기도와 가까운 지역들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외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들을 그 근처에 3군데에 이렇게 잡아주면 멀리 출퇴근할 필요도 없이 삶의 질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도권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서울은 지금 1인 가구가 42%, 2인 가구가 27% 정도 되기 때문에 합해서 69% 정도가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강남을 비롯해서 좀 비싼 주택들이나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택들은 3인 가구 아니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이 많이 공급되더라도 지금의 서울 지역의 인구 구조의 특성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수요 적합형 공급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워낙 공급 절벽을 만들어 놔서 지금 3만 가구도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서울에 적정하게 필요한 수요는 6.5만 가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만 가구, 그 이후로는 거의 매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15,000가구도 안 된다는 게 28년도의 지금 공급 전망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저는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를 겨냥해서 정말 부담 가능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서도 저는 공공용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비어있는 그런 이제 공공용지, 예를 들면 뭐 용산 주변에 있는 용산 공원 주변에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하자, 이런 이제 제안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에 가면은 육사부지가 있습니다. 저는 내란을 일으켰던 책임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는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산업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정책과 더불어서 괜찮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후보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곳 국회도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부지라든지 대법원, 대검 뭐 이런 부지들도 충분하게 저는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장기적 비전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그 당 성북구청장 시절에 전국 최초 정책 제조기다, 이런 별명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0년도에 당선되자마자 도입을 했고요. 그때 그걸 반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결국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듬해 취임 첫 번째 결재 서류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한번 붙어서 제가 이겼던 경험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 정책으로 보자면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은 도전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숙이 뭐냐면, 공공주택이면서 1인 창조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 법에 임대주택 기준으로 보자면 저소득층만 임대주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저는 국토부하고 끈질긴 협의 끝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직종을 가진 창업자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거기에 입주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창업자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서 그들의 창업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참 다양한 그런 공공주택들이 공급되게 되는 시초 출발점이 바로 도전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 도전숙의 경험을 살려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개인, 특히 젊은이들이 아니면은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양질의 주택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풍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동행계약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비원들 해고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경비원들에 대해서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절전소라는 거를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하면서요, 석관동 두산아파트라는 곳에서 1년에 15억 나오던 전기료를 절전 운동을 통해서 10억 정도로 줄여서 5억 정도를 세이브를 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경비원들의 고용 안정, 그다음 최저임금 보장,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거, 요런 이제 협약들을 이끌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계약서가 갑을 계약서잖아요. 갑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이고, 을이 이제 경비원들이라면 동과 행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함께 행복하자, 이런 이제 동행 계약서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엄청난 화제였고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 계약서의 사례가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아파트도 비용도 아끼면서 전기를 절전하니까 지구에게도 좋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동 친화 도시를 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 아동 친화 도시가 지금은 전국에 130개가 이상 인증을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실천하는 그런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 프레임워크를 우리 도시행정으로 가져왔다는 게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아동 친화 서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을 첫 번째로 내세우는 도시계획과 도로계획과 보행계획과 그리고 그 모든 정책에서 아동을 우선시하는 이런 이제 정책이 될 텐데요.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제가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지냈었고, 지금은 135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북구청장 8년,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걸쳐서 2번,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금 2번 하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는 법사위 등 여러 상임위를 거쳤지만은 지금 이제 한미의원연맹 간사와 외통위 간사를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수준의 세계적 도시들의 경쟁력을 경험하고 보아오면서 이제 정말 서울이 명실상부하게 지역 행정도 잘하면서, 그리고 세계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환율도 잘 알아야 되고, 세계 무역 상황, 세계 안보 상황까지도 잘 알면서 그거를 함께 서울시 행정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하고, 서울이 안전하고 쾌적하면서도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아우러낼 수 있는 종합 행정력, 이게 결국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 종합 행정력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행정가 이렇게 저를 스스로를 네이밍 했던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 시대의 이번 지방선거 시대 정신은 유능한 행정가, 그 중에서도 종합행정가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 이런 점에서는 저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역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한 분 정도 더 한다면 박주민 의원이 되겠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특히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서 정책도 보니까 매우 촘촘하게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2분이 저는 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보고요. 더 큰 민주당을 위한 정말 멋지고 품격 있는 경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 구호 중에 하나가 정책으로 정치하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장위원회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고 사람에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갈등이 있는 곳이라면 그 자리가 바로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 자리에 필요한 게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이 저에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서울 시민에게도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오히려 서울이 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은 이제 조금 서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덜어낼 필요가 있고, 오히려 더 서울에게 더 필요한 것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금융, 그다음에 AI, 그리고 문화입니다. 서울에게 좀 덜 필요한 것은 인프라, 그리고 행정적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법원, 뭐 대검찰청, 행정부, 뭐 이런 부분들은 세종으로 이제 내려가도 오히려 거기 빈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 글로벌 문화, 글로벌 AI, 이런 이제 기능들이 서울에 집적이 돼야 서울이 가지고 있는 우수 인력이나 그리고 그 아이디어, 그리고 금융 자산들, 이게 오히려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다. 비워야 채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략상으로도 지금이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이 오히려 서울의 도약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 이게 산업 전략으로서도 아주 적실하고 적기에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자치단체 연합 혹은 특별도시로 합쳐지는, 규모화되는 것은 매우 적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모델로 보자면 뭐 전 세계에도 참 많은데 이제 뉴욕과 워싱턴의 관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은 뉴욕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세종은 워싱턴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은 참 자부심도 높고 품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1등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 도시, 글로벌 뉴욕의 경쟁자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난 20년간 낡은 도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에 의해서 새 판짜기가 지연돼 온 것을 이제는 그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보면 너무 불통이고 무비전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 그런 점에서는 30년 새 판짜기, 정말 시간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직장과 집이 가까운 도시, 그리고 슬리퍼 신고 내가 집 앞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생활의 질을 만끽할 수 있는 슬세권의 도시, 역세권 10분 도시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야말로 서울시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능한 종합행정가 김용배와 함께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한번 판을 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